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재탄핵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의를 표하고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국가 채무는 1,17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미뤄왔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오늘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정부 안팎에서도 예상치 못한 한덕수 대행의 초강수였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복 재판관에 대한 후임 지명 권한이 자신에게도 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깜짝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엘리트 법관으로 꼽히는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나가야 합니다. 한 대행은 논란을 예상한 듯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 결정 이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라는 점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결정하지 못해 헌재에 결혼 사태가 생겨 결정이 지연된다면 대선 관리와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하면서 그동안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정의 책임도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재희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가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소 구인체제는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됩니다. 진보 재판관으로 평가받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중도와 보수를 포함하면 7명, 진보 2명의 체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 구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는 6개월 만에 다시 완전체가 됩니다. 다만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만큼 헌재의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남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보수에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중도 성향은 김형두, 김복형, 정정미 재판관이 있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만 남게 됩니다.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은 모두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확정되면 헌법재판소는 중도와 보수 대 진보 7대2 구도가 됩니다. 재판관이 모두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팽팽히 이어지던 보수 대 진보 균형이 깨지고 한동안은 보수 우위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그런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느냐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탄핵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원 출석 때 말을 아끼던 평소와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국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등 민주당 주도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명을 무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냐며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주장도 터져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 대행이 탄핵하라고 문을 활짝 열어줬으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지도부와 상의될 문제라고. 국회 법사위는 내일 현안 질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위법성 문제를 따져 묻는 동시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는 법안 처리 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명할 수 있을까요? 앞서 기사를 보셨듯이 이를 두고 정치권이 충돌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적 해석과 과거 사례, 가능성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조항에 명확하게 권한대행은 안 된다 이렇게 적힌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헌법 111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그 밖에 따로 안 적혀 있지만 결국 나머지 3명은 그냥 대통령이 직접 정해서 지명과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권한대행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대통령이 지명한다라고만 일단은 돼 있다. 그러면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한데 취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MBN 취재진이 여러 헌법학자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이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 그리고 안 된다 이렇게 확실히 갈렸습니다. 뭐 각각 나름의 이유도 설명을 해주던데요. 먼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준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이게 정치적으로 자제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반면 반대 의견을 준 이현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한 대행이 이게 파면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만큼 국가기관의 인사를 새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은 좀 답이 있을까 싶은데 과거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행 헌법이 시작된 이래 한 대행 이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의 고건 대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에 황교안 대행,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황 대행 때는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이 비어 있어서 이 후임을 지명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하지 않았고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으로 8인 체제가 한동안 유지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 황교안 대행은 지명하지 않았다. 이게 과거 사례고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야말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라는 건요, 이 권한을 침해당한 기관이 침해한 기관을 상대로 하는 절차입니다.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 지명으로 이 침해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이 뭐냐? 이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결국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이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 이게 학계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차기 대통령이든 과연 권한쟁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건 결국 헌재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인물 평가 때문도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 취소 소송을 할 때는 대리인을 맡기도 했었고
또 대선 기간에는 윤 전 대통령 캠프와 인수위에도 관여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이죠. 삼청동 안가회동 멤버였던 걸로도 밝혀져서 이 계엄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네, 한 명 더 함상훈 부정판도 팔수 윤석열 대통령도 구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숨만 쉬다 왔다고요. 이 처장은 22년 전이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관한 이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서 노 당시 대통령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함상훈 부장판사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 정부 지명인 만큼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이죠.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2심을 맡아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절차도 알아볼까요? 두 후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현행법상 국회는 앞으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하고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이 20일 동안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이 추가로 열흘 이내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이 역시 따르면 결국 두 후보자를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한대행 역시 따를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차출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한대행 설득 작업이 한창인데 한대행은 일단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습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이 급부상하면서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한 대행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일단 출마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며 입조심을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도 마지막 소임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호남 출신의 50년 넘는 공직 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그리고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어 한덕수 차출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덕수 대망론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반응. 나쁠 것 없다를 넘어서 오히려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내란 종식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망론이 아닌 폭망론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런 무리수를 두겠냐는 반문도 나왔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불집힌 한덕수 대망론에 민주당은 선거구도상 나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MBN에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MBN에 국민의힘의 한덕수 카드가 실제 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선거와 국정관리 등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와중에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대망론이 아닌 폭망론이 될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예상 밖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아직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도 의심했습니다. 한대행 출마에 대해 복수의 의원들은 자진 사퇴는 어려울 거라고도 입을 모았는데 대선에 나선다면 국회에서 탄핵된 뒤 의회 독재 피해자 이미지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재판관 전격 임명이 한덕수 대행의 자신의 탄핵을 재촉하기 위한 카드라고 의심하며 다각적으로 고려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막이 오른 가운데 다음 달 트럼프 최측근의 한국 방문이 추진 중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치권과 두루 소통할 전망인데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는 일정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주진희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국가별 관세 부과와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민감 국가 지정까지 한미 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에서 대선 레이스까지 시작됐는데 트럼프 최측근이 한국을 찾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보 소식통은 트럼프 최측근이 다음 달 한국을 찾아 정부 고위급 등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급 관계자와 면담을 할 정도의 트럼프 최측근으로는 백악관 참모진 혹은 직계 가족들이 꼽힙니다. 민감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우리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을 넘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만남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아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지라 외교 관례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을 모두 만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면담 요청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상황이 복잡한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인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조기 대선 막이 오른 분위기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조희로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한덕수 대망론, 차출론이 나오는 배경이 뭔가요? 사실 한덕수 대망론은 지난해 말 탄핵 정국 당시에 당 일각에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막판 설득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5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한 한 대행이 적임자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관료 출신답게 안정감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행이 자녀 임기 동안 전국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개헌을 완수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 민주당의 반응 오히려 좋다. 이건 선거구도상 유리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선 한 대행을 향해 비상계엄 동조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한 대행이 대선에 나오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선 이 내란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만 한 대행을 대안으로 꼽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문수 전 장관은 확장성, 또 홍준표 시장은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한 대행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인물난 고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결국에 당내 다른 후보들에 대한 경쟁력 의심이 이 차출론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이 있는 건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지도부도 오늘 이 차출론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였는데요. 처음에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짧게 답했는데 조금 생각하더니 다른 기자의 질문을 끊고 다시 대답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결국 지도부 발언으로 이 당내 여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인데 그런데 당장 민주당은 한 대행 재탄핵 카드를 거론하고 있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탄핵 카드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예. 이 한 대행으로서는 대선 관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직접 출마하는 게 부담인데 탄핵이 된다면 그런 부담도 덜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탄핵에 돌입하면 한 대행이 그 전에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이 아직은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고사를 하다 결국은 출마로 결심을 굳히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대선 관리자 역할을 권한 대행이 하게 되는데 한 대행이 이 점을 간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대행이 탄핵을 당하거나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전처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 대행이 계속해서 출마를 고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할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도 최대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오른 것 같은데 저희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희로 기자였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는 대부분 경쟁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무당층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먼저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수 진영 유력 주자들을 상대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과 1대1 대결에서 20%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모두 과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결에서만 49%를 기록해 50% 지지율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당층의 민심은 엇갈렸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으로 택한 응답자로 한정한 양자 대결에서는 모두 오차범위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당층은 이재명 대표보다 유승민 전 의원을 10%포인트 더 지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에도 9%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전 장관을 상대로 한 대결도 모두 접전이었습니다. 특히 무당층 응답자 3명 중 1명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해 조기 대선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처럼 이번 대선에선 중도 성향의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판단을 유보한 상당수의 보수 지지층들이 본선에선 승산 있는 후보로 표심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중도에서 이겨야 전쟁에서 이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반을 유일하게 막은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유 전 의원은 SNS에 완전 국민 경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경선 과정에서 국민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도 저는 5대5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8대2도 좋고. 무당층에서 이재명 대표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가 앞선 국민의힘 주자들은 대체로 반윤이나 비윤으로 분류됐던 인물들입니다. 변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향후 표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적으로 가장 선호하지만 상당수는 의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며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로 결국 표심이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보수 지지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후보로 평가받는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보수 진영에서 선두로 평가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만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보수 진영에서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지막으로 출마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를 특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준비할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도 내일 출마를 선언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모레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봅니다. 국회팀 최동희 기자와 정치 톡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 기자, 뒤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 메가더 장군, 그다음에 비행기 그림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 장소입니다. 어허. 장소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택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인천국제공항,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메가더 동상,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 본청 계단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국회나 소속 당사, 캠프 사무실로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마 선언 장소를 신경 쓰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후보로서 첫 공식 행보인 만큼 장소가 갖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네. 특이하게 공항을 택한 김동연 지사의 경우 미국발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계획한 미국 출장길 전에 한다는 건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겁니다. 어허. 이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출마 선언에 맞춰 대국민 소통 이미지나 본인만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지지자가 몰리는 만큼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데요.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상당수 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 대선 캠프 관계자는 후보가 정치적 의미를 상당하게 생각하는 만큼 발표 직전까지 수시로 바뀐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이번에도 대선과 관련돼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보신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이기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여기서 안 의원 손을 잘 보면 손가락에 글자로 보이는 뭔가가 쓰여 있습니다. 네, 손에 적힌 글자. 예전에 우리가 좀 왕자로 봤는데 왕자로는 안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당시 윤석열 예비후보의 손바닥에 한자로 임금 왕자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당시 지지자가 써줬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손에 글자가 적혀 있다고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가 되자 안 의원 측은 부랴부랴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효진 원광대라며 선언식 진행을 맡은 이효진 신임 대변인을 소개하기 위해 적어놓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일단 왕자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해. 누구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휘력이 부족해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적당한 단어를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후한무치, 모렴치, 뻔뻔함, 그리고 도덕 불감증, 이걸 전부 포괄하는 뭐 단어가 뭐 있는지 한번 우리 기자분도 한번 좀 알려주세요. 알려달라고 하는데 좀 알 것 같은데 누구인가요? 다시 한번 권 원내대표가 속사포 발언을 쏟아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지멋대로 재판도 불출석하고 증인으로서 나오라 그래도 과태료를 수백만 원을 내면서도 참여 안 하고 자기 공수한테는 그냥 입에 닥지 못한 쌍욕을 하고 또 유일체제로 가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홍준표 시장 발언까지 끌어왔습니다. 다음번까지 그 좀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홍준표 시장처럼 또 또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말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한 반박인데요. 대통령 파면 이후 수세에 물리자 다시 이 대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정치톡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이 재판부는 성남시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김 씨의 뇌물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배 씨는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최윤길 당시 경기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원칙을 어기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가로 김 씨는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40억 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급여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청탁과 뇌물 공여가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례안 통과 당시 최 전 의장이 부정한 의사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부정한 의사 진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김 씨가 최 전 의장에게 준 돈 역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명한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이 재판과는 별개로 김만배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시민단체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되던 시기 이들 단체에 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무기 반입 작전을 사드 배치 반대 단체로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서를 받은 뒤 약 반년 만에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사원, 서 전 차장 주거지와 반대단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달 말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검찰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들이 군사 2급 비밀인 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배치 반대 단체에 알려줄 것을 지시하거나 임의로 반입 작전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작전 누설로 반대 단체가 장비 반입 진입로를 막거나 구조물 등을 활용해 군사 작전을 실제로 방해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사드 반대 단체에 범민련 남측 본부 등 대법원에서 이적으로 인정된 단체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전 실장 등이 중국 측에 군사 정보를 넘긴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광객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건데 빈 술병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식당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입더니 식탁에 있던 술병을 들고 나갑니다. 10분가량 지난 뒤 남성은 모자를 쓴 피해자들이 식당을 나서자 이들을 뒤따라갑니다. 지난 6일 밤 11시쯤 남성 A씨가 대만 관광객 2명을 따라가 시비를 걸고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A씨는 이들 관광객을 안내해주다가 본인을 말리는 식당 종업원 등에게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그분이 뒤따라오시더라고요. 소주병을 들고 계속 노려보고 아니나 다를까 남성분께 이해를 가하려고. 식당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버스 정류장입니다. 남성은 이곳까지 따라와 범행을 저지른 뒤 건너편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서부터 중국어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언급하거나 중국인 비하 발언 등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비틀대던 음주 의심 차량을 경찰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10년 동안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태국인이었는데 무면허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달립니다. 바로 옆 차량과 충돌할 뻔한 위태로운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 모습을 본 순찰차의 추격이 시작되자 차선도 신호도 무시한 채 주행랑을 칩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도 차량이 지날 수 없는 안전지대를 통과해 역주행까지 합니다. 관내 순찰 중에 차선을 넘나들면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도주 승용차는 천안 도심에서 20km 가까이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순찰차가 승용차를 추월해 길가로 몰자 순찰차 문을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된 운전자가 결국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관이 단숨에 엎어치기로 제압합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수배 등록된 차량을 면허 없이 몰았습니다. 얼굴이 붉은 상태였고요. 발언도 굉장히 부정확한 상태로 체류 기간이 10년 경과한 불법 체류자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태국인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부산항에서 출항한 몽골 선박이 우리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북한에 갔다 왔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 배에는 인도네시아인 8명이 타고 있었는데 돼지 내장과 같은 육류 부산물을 팔려고 갔다 왔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부산항에 입항한 몽골 국적 화물선을 압수수색합니다. 항해 장비마다 한글로 쓰인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 자기 나라에 들어온 배를 통제할 때 붙이는 봉인지입니다. 지난 2월 9일 부산항을 떠난 이 배는 우리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지난달 8일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왔다가 붙잡혔습니다. 2월 18일 날 북한 원산항에서 수리부품 요청서 압수하겠습니다. 당시 배에는 냉동 컨테이너가 16개 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소와 돼지의 내장 같은 육류 부산물이 450톤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팔기에서 갔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거기서 하역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물건을 그대로 싣고. 외국 선박이라 하더라도 선박이나 항공기로 남북한을 오갈 때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선장은 출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해경은 인도네시아인 선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이 배를 소유한 대만 법인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의정 대화가 복원될 거란 기대감이 일었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의사단체는 내년 의대 신입생을 정부가 양보한 수준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이 정부 역시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개혁 특위 활동을 연장 운영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첫 입장 발표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수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걸 넘어 아예 더 줄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법적인 정원은 3,058명으로 실제 모집 인원은 이보다 적게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원 5,058명에 모집 인원 3,058명을 내세우는 교육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지금보다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의협 측은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사직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 개시 명령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만 가진 않을 것이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떠났지만 집권 당시 만들어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의료개혁 추진단은 연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진 측면이 있지만 오는 20일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기폭제로 의정 갈등이 다시 첨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달 영남 일대를 휩쓴 괴물 산불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소나무가 지목되고 있죠. 그래서 물기가 많은 화렵수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MBN이 피해 현장을 직접 가봤더니 실제 화렵수의 차단 효과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산불 피해 지역인 주황산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한복판 해발 400m 고지에 위치한 너구 마을입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일대가 새카맣게 불탔는데도 이곳만은 멀쩡합니다. 산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산길까지 잿더미가 됐던 만큼 마을 주민조차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는 다 그냥 다 쓸고 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늘이 도왔다. 그 마을을 이렇게 진짜 그 집들만 나누고 집 경계로 이렇게 타고 간 걸 보면 주황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달기 약수터가 쑥대밭이 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인 강풍에 실린 불씨가 이곳에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소형 트럭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탔습니다. 주차장의 고무블럭도 숯덩이가 됐는데요. 화재 당시 이곳에 1000도가 넘는 맹렬한 불길이 덮쳤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접한 두 개 마을의 명암을 가른 건 주변에 자리 잡은 침엽수와 화렵수의 차이였습니다. 달기 약수터는 솔잎이 무성한 소나무가 감싸고 있는 반면에 너구 마을은 가지만 앙상한 화렵수가 감싸고 있는데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두 마을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너구 마을 입구까지는 소나무가 분포하고 있고 너구 마을 주변으로 한 50m 반경으로는 다 참나무들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런 참나무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나무는 불에 잘 타는 데다 불길이 나무 꼭대기까지 옮겨붙어 불씨를 여기저기 흩뿌리는 특징이 있어 산불에 취약합니다.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송이 재배 환경도 제공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높지만 초대형 산불 앞에 이런 장점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집계가 끝나는 대로 소나무와 화렵수 군락지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혼요림의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요즘 가게 살림도 팍팍하지만 나라 살림이 더 걱정입니다. 작년에도 100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하며 국가 채무가 또 48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국민 한 명이 떠안고 사는 나랏빚이 2,300만 원에 달하는데 사정이 나아질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곳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아닌 2조 6천억 원을 낸 한국은행입니다. 법인세 빅3로 불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납부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가 줄자 전체 국세 수입은 직격탄을 맞았고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하지만 복지 등 씀씀이는 줄이지 못해 지난해 재정 적자는 다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시절인 2022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전체 나랏빚의 규모를 뜻하는 국가 채무 역시 1,17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난아이까지 포함한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2,29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 원 늘었습니다. 바닥난 나랏고가는 긴급 현안에 대처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대 추경안을 발표하는데 적자 확대를 우려해 규모를 줄여 산불과 통상 등 급한 불만 끄기로 했습니다. 세수가 더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죄를 발행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이죠. 6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까지 무분별하게 쏟아질 수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고물가에도 소주와 맥주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에 술 손님이 줄자 주류 주문을 줄이던 가게들은 급기야 맥주를 반값에 팔고 있습니다. 강서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입니다. 술 손님의 발길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2번이던 소주와 맥주 주문 횟수를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식점들이 주류를 사들인 금액은 한 분기당 142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3.6%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는 뭐 대여섯 병씩 이렇게 둘이 와서 먹던 것이 지금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가. 술이 많이 안 나갑니다. 술 손님이 줄자 서울 대학로의 한 먹자골목에서는 300ml 맥주 한 잔을 1,000원대에 파는 가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맥주값을 절반 정도로 대폭 낮춰 손님을 끌어보려는 고육지책인 겁니다. 그 맥주 2캔 사서 먹으면은 얼마 안 하는데 밖에 나와서 사면은 한 병에 막 5,000원, 2병 먹으면 10,000원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술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이를 타개하려는 저가 맥주까지 쏟아지면서 고물가 속에서도 소주와 맥주 가격만 하락했습니다. 소주 가격은 7달째 하락 중이고 맥주 가격도 4달째 내림세인데 이 같은 소맥 가격 내림세는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술자리 감소가 20여 년 만에 소맥값 하락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분기에는 미국 관세가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한 걸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시장에선 1분기 영업이익을 5조 원 안팎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은 겁니다. 진화한 AI 기능을 앞세워 역대 최다 사전 예약 기록을 세운 갤럭시 S25가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갤럭시 S25는 출시한 지 21일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전작인 S24보단 일주일 빠르고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엔 최단 기록입니다. 우려를 낳았던 반도체 부문도 선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이 높아진 겁니다. 다만 2분기 실적 전망은 다소 어둡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번 실적을 견인한 스마트폰은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생산 중인데 베트남에 46%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브라질 공장 등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최신 제품이 여전히 엔비디아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경쟁사에 밀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나 HBM 쪽에서 집중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따라잡아야 향후 삼성전자의 실적에 있어서의 가시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신규 스마트폰 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이를 극복할 삼성전자의 전략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맞불 관세를 선언하자 철회하지 않으면 5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미중 무역 전쟁. 먼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중국에 집중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응해 중국이 34% 보복 관세를 발표하자 자신의 경고를 어겼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 said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펜타닐 문제로 이미 2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2일 상호 관세 34%, 그리고 이번에 50% 추가 관세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관세만으로도 중국산 물건값이 2배가 되는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중국과의 대화도 단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담판만을 예외로 뒀습니다.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 hope it's going to stay that way. I have great respect for China, but they can't do this with just. We're going to have one shot at this.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즉각 관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이 이시바 총리까지 나서 발빠르게 대응한 데 이어 대만도 부총리급을 미국에 파견하고 우리나라는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협의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대놓고 날을 세운 미국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예고를 공갈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사항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 추가 관세를 언급하자 중국은 바로 발끈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추가 관세 위협은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이자 공갈이라는 미국의 본질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맞서겠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미국도 50% 추가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정대로 50% 관세가 추가되면 트럼프 취임 후 중국에게 부과된 관세만 104%로 치솟을 전망인데 이는 트럼프가 대선 전 공언한 60% 관세율을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물러설 명분이 없는 중국도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미국과 똑같이 50% 추가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히토류 통제와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병행할 전망입니다. 中方必将采取必要措施，坚决维护自身正当合法权益。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친 중국 정부는 국부 펀드까지 동원하며 주식시장에 개입했고 어제 폭락하며 블랙먼데이를 맞았던 증시도 오늘은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释放了强烈的政策信号，能够有效引导市场预期，防范市场超调，缓解外部冲击。 공격과 보복, 재공격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든 두 나라. 한쪽의 양보 없이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빙하기 최상위 포식자로 서식하다 멸종된 늑대인 이 다이아 울프가 13,000년 만에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화석에서 추출한 DNA로 새끼 늑대 3마리를 탄생시켰는데 다른 멸종동물 복원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태어난 흰털의 새끼 동물 2마리가 우렁찬 울음소리를 냅니다. 분유를 먹고 낮잠을 자는 모습은 여느 새끼 동물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얼핏 보면 강아지의 모습을 한 이 동물은 빙하기 최상위 포식자였던 다이아 울프 늑대 유전자를 가진 회색 늑대들의 새끼들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한 생명공학 회사가 13,000년 전 멸종된 다이아 울프 복원에 성공하며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We felt that it was very important for us to bring back the dire wolf, that they've even reshaped the river systems. 다이아 울프가 주목받게 된 건 미국 유명 드라마에 등장하면서부터인데 이번에 태어난 새끼 늑대들의 이름도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에서 따왔습니다. 연구진은 멸종한 다이아 울프의 DNA를 화석에서 추출해 현존하는 회색 늑대 유전자에 편집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은 이 새끼 늑대들이 전체 멸종 중에서 복원한 최초의 성공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멸종의 온전한 유전자 대신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찾는 방식으로 도도새 등 다른 멸종동물의 복원 프로젝트 등의 희망적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색 늑대와 다이아 울프를 구별하는 유전자가 더 많을 수 있어 완전한 복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우리의 한식 K푸드가 식도락들의 성지로 불리는 홍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미식의 도시에서 성공하면 아시아 전체로의 진출도 더 수월해지겠죠.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식도락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홍콩. 미식의 도시답게 홍콩의 식당 개수는 18,000개에 달합니다. 중식과 패스트푸드를 제외한 식당이 70%에 이를 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K푸드 기업들이 홍콩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홍콩 식당가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최근 K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현지인들도 한식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정 메뉴군을 준비한 전문점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어졌고 새로운 것을 좀 더 찾는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K푸드로 거듭나기 위한 교두보로 홍콩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기업들은 입지 선정이나 현지 법률 이슈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주로 토로했습니다. 가맹법 관련된 것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홍콩이 어떤지 동남아시아가 어떤지 모르니까 직접 닭을 키우고 또 생산 제조하는 저의 공급망을 잘 살려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홍콩 드림을 향한 K푸드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3개 시도 기업인들이 참여한 매경 원아시아 포럼이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환 서울대 조선공학과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K조선에 주목하고 있다며 조선업을 정부의 외교카드로 활용하되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기술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에는 차범근, 차두리, 야구에는 이종범, 이정후 부자가 있죠. 탁구에서도 이렇게 부전자전 실력을 뽐내는 아빠와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탁구 대표팀 오상은 감독과 대표 선수 아들 오준성 부자 얘긴데요.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이 핑퐁 부자를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남자 탁구 에이스 장우진을 상대로 힘찬 드라이브를 날리는 회색머리의 선수. 이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한 남자. 오상은 오준성 부자는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로 함께 진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탁구계 대표 부자입니다. 지난주 18살의 나이로 성인 무대 첫 우승을 차지한 오준성의 뒤에는 단단한 그물망처럼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레전드 쳤으니까 시합 전에 이제 훈련할 때 좀 심리적으로나 훈련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2000년대 한국 탁구의 대들보에서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돌아온 오상은 감독은 자신이 못 이룬 세계대회 금메달의 꿈을 대신 이룬 아들이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준성이가 우리나라 최초로 어찌됐든 우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뿌듯하고 그리고 또 뿌듯하지만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또 많기 때문에. 이정후가 이종범을 뛰어넘어 메이저리그에 간 것처럼 탁구 부자도 아빠를 뛰어넘는 아들이 돼 올림픽 금메달을 함께 따는 게 꿈입니다. 부모라면은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어서 잘하기를 바라고 준성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따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금메달을 노리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고 싶은 것 같고.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 속에 서울의 벚꽃도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윤중로의 모습인데요. 화사한 벚꽃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해 또다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더 확대되는데요. 건조함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 밤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 최고 4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일부 지역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18도, 대전은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아침과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